하더라도 한낮에는 뭐 30도가 넘어가니 야간은 15도 정도 떨어지고 한낮에는 30도가 넘어가니 온도 편차는 15도에서 20도가 발생을 하죠. 꽤 큰 시기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이때는 아침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곧 이슬이 맺히기가 쉽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슬을 어떻게 하면 적게 맺히거나 안 맺히게 할까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안 맺히게 할 방법은 사실 없어요. 적게 맺히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안 맺히게 할 방법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출의 급격한 온도 변화 방지 전략. 온도가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커튼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야간 복사 냉각을 고려한 일출 및 일몰 시에 차광 커튼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죠. 야간 복사라는 거는 우리가 식물체가 복사 냉각에 의해서 식물체의 체온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복사 냉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커튼을 갖다가 9월 넘어서 10월부터 설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커튼은 8월 말 이르면 늦어도 9월 초에는 커튼이 사용되기 시작해야 돼요. 알림 속도니 밤에. 그러니까 9월 달에 조심하실 게 100% 닫으면 큰일 나요. 너무 야간 온도가 너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닫을 때는 한 80%에서 뭐 90% 정도의 그걸 닫고 10에서 20%를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되면 창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내부 세팅 온도를 내가 17도, 뭐 12도 해뒀잖아요. 커튼을 80% 닫아버리면은 17도 이하로 잘 안 떨어져요. 거의 17도 이상 창은 열려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계속해서 수면 빠져나가고 있을 것이고요. 쾌적하죠, 밤에. 그리고 복사 냉각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좋다는 거, 이렇게 커튼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대형 농장들도 보게 최근에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9월 달에 커튼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창을 닫고 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창은 열려도 되는데 커튼이 닫혀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방식이고요. 내가 이제 환경제어 컴퓨터 좋은 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커튼에 명령을 내릴 때 그냥 내부 온도 17,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도가 되면은 커튼을 닫고 18도가 높으면 열고 있어라, 10% 20% 열고 있어라 하면은 신경 쓸 거 없죠. 그럼 내가 들으면은 9월 말까지 가도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명령어가 안 되면은 이제 봐가면서 이제 제가 커튼을 10% 20% 열었다가 외부 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닫고 가야 되겠죠. 이런 전략을 짠다. 근데 이 시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전략상으로 뺀 게 고려 일평균 온도 관리하고 낮온도의 가습 전략, 한낮 차광 커튼 전략, 야간 보온 커튼 전략을 했는데요. 이 시기에도 커튼을 사용해야 되는 게 이미 그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가 400W 정도 내부 강량이면 다 우리 충분히 우리가 소화 가능한데, 이때만 해도 외부 강량이 한낮에는 900에서 뭐 900W 정도가 충분히 넘어가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커튼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부 강량이 600, 700 정도 도달할 수 있어요. 한낮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강량을 계산해 갖고 보통 700W가 넘어갔을 때는 커튼을 치는 전략을 쓰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전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보일러 돌리기는 이제 보일러를 돌릴 수 있는 시점이 됐죠. 특히 9월 말 도달하면은 9월 말만 해도 아직까지도 광이 좀 여유가 있는 시점이라 오전에 조조광을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좋은 시점이 될 수가 있어요. 난방비도 크게 들어가지 않고 할 수가 있는 시점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일중 온도 관리에서 2단계에서 6단계를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요. 이제 여러 단계로 관리할수록 세밀하게 온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6단계까지는 안 가고 보통 4단계, 2단계만 해도 이제 괜찮고, 뭐 4단계, 6단계 정도, 4단계 정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각 단계는 시간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장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계절별 온실 조건에 따라 단계수를 달리한다. 그러니까 6단계 관리는 사실은 환절기 때 하시는 거고요. 겨울철하고 한여름에는 2단계, 3단계 요 정도는, 여름철은 2단계면 충분하고 관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다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겨울철 같은 경우도 뭐 2단계, 3단계, 뭐 4단계 정도에 끝날 수가 있고요. 환절기 때가 촘촘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죠. 이때는 환절기 때는 시간대별로 환경이 너무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그 단계수를 늘릴 수가 있지만, 뭐 여름철은 단계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겨울철도 4단계면은 충분하고요. 일출 전후부터 2시간까지는 우리가 결로 방지를 위해서 결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점이고, 작물의 활력을 측정.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식물체가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물을 식물체가 흡수할 수 있게,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근권의 온도를 높여주는 시기. 그러니까 활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활력이라는 거는 바로 증산을 얘기해요. 식물의 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유도할 수 있도록 활력을 촉진시키겠다. 우리가 작물의 뿌리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광합성이 이루어지면 식물이 시들어 버리거든요.
광합성이라는 건 증산과 같이 일어나는데 증산이 발생하면 식물이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그러니까 활력이라는 뜻은 바로 액티비티, 증산량을 우리가 증산이 충분히 되는 조건을 만들어준다. 일출 전후부터 일출 2시간부터 일출 1시간 전, 일출 후 1시간 2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오전 광합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전에 사실은 10시부터 11시부터 10시부터 뭐 1시, 12시 이때까지가 광합성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12시가 넘어가면 잠깐 존다고 그래요. 왜 존느냐면은 우리가 오해하는데 광합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왜 안 하는 그 이유도 생각해 볼게. 오전 광합성을 많이 하게 되면은 오후에 그 쉬는 시간이 있어요. 뭐냐면 지가 창고에 양분을 충분히 다른 전류를 시켜야 하는데 전류를 못 시키게 되면은 애들이 광합성 능력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광합성이라는 건 우리 창고 안에 에너지를 지금 넣고 있는 단계인데 이 창고가 이미 차버리면은 그 소모하는 이 창고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광합 속도가 느려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오전 광합성을 잘하는데 맞아. 그러면은 오전의 광합성을 우리 같이 조종광을 안 해도 오전의 광합성을 잘 못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광합성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오전에 광합성을 늦게 하는 사람들은 높게 하는 목소리들은 오후에도 상대적으로는 좀 더 하는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우리 제가 그 어떤 책을 가지면은 우리 강사 중에 한 분이 그 어디지 방통대 책을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그래프의 가장 큰 잘못된 메타는 그거였거든요. 오전 광합성을 충분히 했다는 조건이 빠진 상태의 그래프가 그 방통대 책에 써 있어요. 그 내용을 전체를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 오전 광합성을 잘하게 되면은 오후 광합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생장과 균형, 여기서 보자. 생장과 오후에는 균형을 맞춘다. 그러니까 뭐냐면 광합성을 많이 했으면은 호흡과 내보내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동하는 양이 늘어나는 거고 만약에 광합성을 잘 못했으면은 그때는 이동보다는 광합성을 더 많이 하는 쪽 우리가 무대를 볼 때는 우리가 측정할 때는 광합성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이거들이. 그러니까 정확하면 요 말이 맞는데 제가 이거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친 걸 제가 이렇게 PPT를 봤더니 그렇게 나와갖고 야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다. 왜 식물이 광합성을 안 해? 지가 필요한 만큼 하지? 항상 작물은 필요한 만큼 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안 하는 이유는 뭔가 찾으니까 그러니까 광합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못한 것 뿐이지 이것들이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RTR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RTR도 하고 그렇죠. 오전에도 RTR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책에는 그래서 방통대책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아마 그건 학문 자체가 좀 달라서 봤더니 내 생각에는 고대문만 딱 따오는 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오전 광합성을 했다는 조건에서 정상적으로 못했으면은 예를 들어 오전 저온도를 대죠. 우리 같이 오전에 온도를 야간 온도 12도 최저 온도 12도 찍고 나서 10시 11시에 16도를 만들다 보면은 절대로 오전 광합성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광합성이 아주 오전처럼 활발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잠을 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네. 그다음 일벌전은 일조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습 방지와 생장성을 조절하는데 과습 방지하려고 우리가 뭘 할까요? 그래서 커튼을 커튼 닫는데 조금 열어놓죠. 이거를 닫아놓고 그런데 외부 온도가 추울 땐 닫아요. 외부 온도가 추울 때는 외부 온도가 만약에 5도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닫아요. 왜 닫을까요? 결로로 제거하는 게 유지해요. 그때는 커튼을 닫아놓고 결로로 해서 제거하니까 우리가 커튼을 그러니까 보온 가격 커튼은 안 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여기서 쓰는 살란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RM 스크린 같은 경우는 커튼을 100% 닫아도 위쪽에 건조하면은 그러니까 절대 습도 압력 차이에서 위로 물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올라가면은 위쪽에서 5도 이하로 떨어지니까 비닐 표면이나 유리 표면에 결로가 많이 생기게 되고 다시 공기가 또 건조해지고 그 건조한 공기와 아래 습한 공기의 압력 차이에서 다시 또 물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반복이 돼요. 단 주의점은 반드시 그렇진 않다. 그래서 내가 설정을 할 때 내부의 습도가 저 같은 경우 90% 이상 올라가면은 갭을 뭐 1%나 2% 주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때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 갭을 내리게 되면 또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안 내릴 수도 있는데 상황에 대해서는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요새 곰팡이병 심한 것 같아. 갭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습도가 90% 넘는데도 불구하고 곰팡이병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 그러면은 굳이 갭을 만들 이유가 없죠.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그래서 이거는 항상 병을 우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을 용인하라는 거 그 전에 수업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병을 용인하라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만큼만, 예를 들어서 뭐 결로가 90% 넘어와도 100% 결로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 결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결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뭐 갭을 만들 것까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온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의 건강 상태. 식물이 건강하잖아요. 곰팡이병이 침투를 잘 못해요. 식물이 건강하지 못하면 곰팡이병이 잘 침투하고요. 특히 여기서 건강이라는 얘기는 식물이 증산을 충분히 해서 칼슘이라든가 붕소라든가 이런 무기양분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은 세포 자체가 세포의 벽이 튼튼해져 갖고 곰팡이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충분히 약간 높은 속도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식물체가 약한 상태예요. 그때는 갭을 써갖고 흙을 제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갭이라 그래서 우리가 과습 방지를 위해서 조절해야 되는 거고, 생장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9월 단계 들어가게 되면은 9월에서 이제 잘 봐야 돼요. 9월에는 그 8월달, 9월달 날씨에 따라서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경계석이 올라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달 온도가 너무 높아서 생식생장이 너무 치우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9월달에 광이 없고 비가 오고 광이 없고 그다음에 온도가 낮은 상태가 발생하면은 그때는 영양생장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영양생장과 생식장으로 어느 쪽으로 가냐를 판단하면서 계속해서 치우치지 않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영양생장보다는 약간 생식생장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10월달, 11월달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영양생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일단은 영양으로 간다고 보고 조절을 하는데, 작년은 특이했어요. 9월 중순까지 열대가 발생해서 굉장히 생식생장이 강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죠.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9월 달에는 우리가 영양생장이 되지 않게 조절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지금 나무가 영양으로 가고 있는지 생식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빨리빨리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작물의 그 온도 변화 속도가 이제 얘기를 할 때요, 우리가 급격한 온도 변화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온도 변화를 크게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결로도 생기지만요, 꽃이 많이 펴요. 근데 내가 꽃이 안 피고 있어. 그때 꽃을 피게 할 수도 있죠. 온도를 높여갖고요, 급상승시켜갖고.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과채로 재배해서 지금 토마토도 그렇고 꽃이 많아지는 것이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꽃이 많다는 얘기는, 꽃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는 과일이 작아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어차피 적과 적용을 해야 되고요. 하나 방에 꽃이 많으면은 전체 과일의 개수 늘어나는데, 내가 적과를 해줘도 내가 적과를 만약에 꽃이 10개가 펴서 7개를 적과하고 3개를 적과시켰어요. 어떤 사람은 꽃이 5개가 피고 2개를 적과하고 3개를 남겼어요. 3개, 5개 꽃 핀 사람의 과일이 더 클 확률이 높아요. 네, 꽃이 많이 필수록 그 꽃의 세포의 개수가 줄어든다. 세포의 개수, 처음 시작 때부터 세포의 개수가 작다는 얘기는 얘가 척과하는 과정에서도 세포의 개수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세포의 개수 적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소과가 나올 확률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 충격을 주는 거는 이제 꽃을 많이 피게 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특히 옛날 그 전에 보면은 평상시에는 단화방을 피다가 복화방 피다가 예를 들어서 5월달 6월 되면 막 꽃이 막 4갈래로 갈려 피는 방울토마토 이렇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온도 상승 곡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런 게 많았다가 요새 많이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 토마토 하셨던 분들은 오전에 온도를 잡아야 된다고 해서 오전에 막 30도씨가 올려버렸어요. 꽃이 많이 폈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꽃 많다고 자라 그래요. 근데 주변에 가보면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해요. 꽃이 많으면은, 생각해보세요. 방울토마토 하나방에 원형도 방울 같은 경우는 30개, 25개 정도가 밖에 못 따거든요. 꽃이 100개 폈으면 뭐예요? 내가 딸 수 있는 건 25개 정도인데, 그 100개 폈으면은 25개를 못 따요. 40개를 따요. 3, 40개를 따야 돼요. 그러면 10g짜리 소과로 3, 40개 딴 사람은 30개 딴 사람과 20g짜리 대과로 15개 딴 사람은 돈은 20g 15개가 더 훨씬 많이 벌어요.
요즘 밑에 토마토 공유통 온실 보니까 네. 그 한 화방에 이제 세 줄기씩 네, 그 온도가 빨리 올라가요.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꽃이 많이 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 수분 스트레스와 광 스트레스인데, 예를 들어 근권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분 스트레스와 광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 같은 광과 같은 습도에서, 근데 같은 온도에서. 근데 키가 작을수록 같은 광과 같은 온도와 같은 습도에 스트레스 적게 받거든요. 얘가 가면 갈수록 복합광이 피우는 이유가 거리가 멀어. 그런데도 원래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식물체의 몸이 됐는데 거기다가 환경조차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렸죠. 이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꽃이 4개씩 핀다는 얘기, 4줄씩 나온다는 얘기는 처방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맞죠. 아마 그러면 많이 핀다는 얘기는 아마도 커튼을 적게 사용해서 높아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온도 상승을 갖다가 시간당 1도를 기준으로 잡는데요. 두 가지로 표시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유럽 애들은 30분에 1도 올라가는데 30분 표시래요. 근데 저는 헷갈려갖고 그냥 1시간에 2도, 1시간 3도라고 표현하는 게 더 편해갖고 저는 시간당 몇 도를 얘기하는데, 그 유럽 애들 봤더니 걔는 표현을 1도 슬러시 잡아놓고 20분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시간당 3부잖아요. 어디가 더 편해요? 시간당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죠. 저는 그래서 근데 유럽 애들 책 보면은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갖고 잠깐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나는 이렇게 연습이 됐으니까 바꿔야 되잖아. 이거를 한번 생각하는데, 일단 시간당 한 1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것보다 낮을 때는 영양생장이라고 하고 그것보다 높을 때는 생식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흐린 날을 제외하고 1도씨 흐린 날을 제외하거든요. 1도씨 이하로 볶을 방법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흐린 날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요 예를 하나 들면은 버섯 농사를 지을 때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버섯을 제가 했다기보다는 6개월 정도를 우리 어디서 잠깐 뭘 해봤던 게 있는데, 느타리 버섯을 할 때 이런 배지에다가 균타를 이렇게 쩔어요. 두부같이 만들어 배지를. 그런 다음에 버섯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온도를 30도까지 쭉 올렸다가 다시 에어컨 확 틀어갖고 온도를 15도로 뚝 떨어뜨렸다가 다시 30도로 쭉 올렸다가 뚝 떨어뜨리니까 몇 번 반복해요. 어떨까 그러면 꽃이, 그 다음 버섯이 탁 올라와요. 버섯이 바로 뭐예요? 균사가 나온다는 건 영양생장, 버섯에서 나온다는 건 생식생장이에요. 그러니까 버섯 입장에서 왜 버섯 입혔어요? 도저히 내가 여기 더 있다가 잘못하면 자손이 멸절될 수 있겠구나. 빨리 포자를 만들어서 내 자손을 바깥으로 배출해야 되지 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버섯도 그래요. 그래서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온도가, 버섯을 보면 이거 보면서 그 버섯의 그 생각이 나더라고. 버섯을 이제 출현시킬 때 우리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온도를 올렸다 떨었다 하더라고요. 느타리 어떻게 하냐, 표고 어떻게 하냐, 표고 원목재래. 그거는 온도 조절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갖다가 해버 갖다가 때려요. 물리적으로 죽였죠. 해버. 그리고 이거를 뒤집어 팡. 뒤집어 팡팡 쳐요. 충격 주더라고. 요즘은 허리가 아프니까 해버 갖다가 때려요. 이거 뭐예요? 무조건 꽃이 많이 피는 거는 충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 온도가 충격이 온도가. 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공통이에요. 보면은 버섯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충격을 받아야 꽃이 많이 피고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꽃이 많이 핀다고 우리가 좋은 게 하나도 우리는 없죠. 적당히 피워야지. 그 규정을 잡는 거죠. 너무 생식으로 피우면 안 되고 너무 영양으로 가고, 너무 생식으로 가면은 꽃이 너무 많이 피고, 너무 영양으로 가면 꽃 자체가 안 펴버리고, 이거를 갖다가 항상 그 규정을 맞추자고 하죠. 규정을 맞추자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적화를 하는 것도 규정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도 생식으로 춤추지 않게 꽃을 따줌으로써 우리가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그 자체도 사후적으로 우리 사후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음을 할 때 내가 꽃과 잎의 개수를 맞출 때 잎 자체가 작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여기부터 예를 겨울철에 45cm짜리 잎을 작게 만들었고 따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갔다가 잎을 따주면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잎 자체를 38cm, 35cm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움직이니까 내가 둘 따도 되죠.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죠.
꽃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크게 줘서 고추캐스를 막 잔뜩 만들어놨다가 내가 잘라버리면은 이로 내려오지만 결과적으로 안 잘라서 생산이 더 떨어지면 잘라주게 돼도 생산량은 적당히 폈던 3개, 5개 핀거에 5개, 6개 핀거에 비해서 10개, 15개 핀 큰 토마토가 양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점을 항상 우리가 맞춰주는데 이 균형점은 계속 바뀐다고 했어요. 어떠에 따라서 우리가 식물이 크림에 따라 커짐에 따라서 처음에보다 뭐 한 달, 2달보다 앞으로 5개월, 6개월이 식물체가 훨씬 스트레스를 받는 조건이 되니 그때는 영양상장보다 생식으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한겨울을 빼고는 계속 이제 한겨울 지나고 나면은 식물체가 커져서 그러니까 일단 한겨울에는 키가 커졌긴 했지만 광자체 스트레스를 올 조건들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3, 4, 5월 달 가면은 식물이 커진 조건에서 스트레스 조건들이 되게 막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잘못하면은 5, 6월 달 생산량이 안 나오거나 5, 6월 달에 제필 뭐죠? 여기 배꼽 성분가들이 많이 다량으로 발생하죠. 그때요. 3, 4월 달에 그 3월 달, 4월 달 잘못 관리해야 돼요. 특히 3월 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3월 달이 아주 그때 2월 중순부터 3월 달까지가 그때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 5, 6월 달 생산량이 감소해 버리거든요. 근데 5, 6월 달 가격이 싸잖아요. 문제는 5, 6월 달에 30%가 나. 싸도 양이 많이 나오니까 양으로 죽여요 그냥. 얘는 뭐 3월 달 비싸잖아요. 몇 박스 나온다 그때. 얼마 안 나와요. 예. 3월, 5월달, 6월, 4월달, 5월, 4월 중순부터 5월, 6월까지는 일주일에 2번, 3번 수확해요. 우리는 3번 권장. 매일 격일로 따라. 안 그러면 품질 떨어진다. 예. 근데 3월달은 일주일에 한 번. 안 익어.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온도에 갖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온도 변화 속도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온도 변화 속도 보게 되면 온도 변화가 가장 빠르고 심한 것은 당연히 공기 온도.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 그다음에 다음은 여본이고 두꺼운 여본이고요. 그다음 과실이 제일 이제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또 볼게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과일, 잎, 공기순이고 빨리 떨어지는 건 공기, 잎, 과일순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얘기할게. 옛날에 그 프리나이트 드롭을 했더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잎과 과일의 온도 편차를 크게 만들어서 과일로 잎에 있는 양분을 과일로 빨리 옮기자는 게 프리나이트 드롭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프리나이트 드롭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놔둬도 과일의 온도와 잎의 온도는 충분히 양분 이동할 만큼 벌어진다는 가정이 설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2013년 이후로는 2013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 전부 다 과거에 썼던 뭐라고 하죠? 일액이 이제 그때까지도 조금 남아 있었는데 일액은 뭐 좋다고 했는데 그때 점점 나쁘다는 결론이 나버렸고 프리나이트 드롭도 하지 말라고 하고 모닝딥도 하지 말라고 하고 모닝딥도 아침에 오전에 저기 일출 직후에 한번 떨어뜨렸다 올리라고 했던 게 모닝딥이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하지 말라고 해봐야 식물한테 곰팡이병만 일으킨다고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것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다 바뀌고 있고 근데 모닝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도 권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그건 옛날 지식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분과 과일의 온도 편차가 내가 특별하게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둬도 초저녁에 해가 없어짐에 따라서 온도 편차가 충분히 발생한다는 거고 아까 여본이 몇 도시에서 양분이 잘 이동됐어요? 18도시라고 했죠. 그래서 18도시를 기점으로 우리가 창을 닫는 제가 창닫는 목표 시간을 18도로 잡거든요. 내보도 18도로 잡고 18도 때 닫아야 온실 온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8도 이전에 닫아버리면은 온실 온도가 너무 천천히 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18도는 내 기준이잖아요. 봐가면서 하셔야 돼요. 18도로 했는데 온도가 1시간도 안 돼서 막 10 난방 안 하니까 18도에서 1시 30분 만에 뭐 15도로 돌아갔다. 이때는 아니죠. 좀 더 일찍 닫아야 되겠죠. 그때는. 그거는 상황이 좀 다른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 18도 제가 이론적 배경으로 18도 정도에서 창을 닫게 되면은 18도의 유지 시간이 18도 그러니까 18도에 닫았어도 19도 그러니까 그 전 해가 떨어질 때부터 양분이 남는 것이 이동하니까 그 전에 뭐 19도, 20도에서 한 17도까지 보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만 돼도 충분히 이동이 되니까 그 정도만 돼도 그래서 18도에 닫으면 맞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외부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건 가감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고정시키는 건 되게 위험해요. 근데 18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가정으로 했을 때 18도가 우리가 목표상 왜 18도에서 이동이 잘 된다고 하니, 그리고 18도에 이동을 잘하기도 하지만 또 18도 잘하는 이유가 호흡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동은 양분의 이동은 잘 되는데 호흡량은 상대로 적다는 거죠. 20도씨보다 18도씨가 호흡량이 작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야간에 호흡량을 늘려줄 이유가 없죠. 절대로. 호흡량을 늘려줘봐야 온실 내만 습해지고, 온실이 습해지면 난방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8도씨를 제가 잡았던 것같아요. 근데 이거는 책에서 한 건 아니고 제 머릿속에 그냥 한 건데, 다른 좀 오래 하셨던 분들도 거의 18도를 잡더라고요. 어디 책에 18도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18도가 전류 양분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표현을 하니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과일의 온도하고 보게 되면 우리가 목표가 이게 포몬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온이 있는데, 이 기온이라는 것이 낮에는, 그러니까 초저녁에는 포몬이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이제 일출 후에 공기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슬점 온도가 이제 같이 올라가는데, 이슬점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잖아요. 공기 온도보다. 그러면 우리가 공기 온도를 보세요. 식물체 온도를 미리 올려놓거나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죠. 이거 우리 조조가온이라고 하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하나 방법도 있어요. 이 기온이 있죠. 기온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기온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다고, 수평은. 그러니까 빨간 선으로 제가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자료를. 빨간 선을 하나를 그려서 온도 상승 이렇게 안 만들고 기온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로가 안 생기게 하겠죠. 그래서 조정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요 전략을 짜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천천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얘기는 천창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창을 열어야지만 온실의 온도가 그렇죠. 천창을 통해서 내부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환기를 통해서 온도를 떨어뜨리자는 얘기예요. 환기를 통해서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왜냐면 이미 해가 떴기 때문에 복사열에서 온실 온도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배출시켜야 되는데, 배출시킬 방법이 이 시기에는, 이 오전에 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환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제가 산란 스크린 중에서도 아주 고가의 산란 스크린들이 있어요. 광투가율이 90%를 넘어가는. 그럼 그걸 치고 창을 열어버리면은 온실의 온도는 올라가지 않고 식물의 체온은 올라가죠. 식물의 체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일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이제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을 짤 때 아마 산란과 그 처기라 지금 비쌀 거고 앞으로 좀 싸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가 삼광 스크린이 만약에 해배당 3,000원이고 광투가율이 80%가 3,000원이고 만약에 그 광투가율이 좋은 게 4,000원이라고 하면은 나는 4,000원짜리 쓰겠다. 왜냐면 내가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뭐라 할 수가 있어요? 식물체의 체온을 올림으로써 결로도 적게 생기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커튼 한 번 설치하면은 5년에서 7년은 기본 가니까 그것들이요. 근데 그게 그때 말씀해 주신 그 울트라가 나오는 P인데 P 말고 새로 나온 것들이 있대요. 근데 아직 국내에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 같고 유럽에서 시판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왜 자료에 그러니까 잡지책에 나오고 있거든.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리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이제 소개도 덜 됐고 울트라도 비싸서 못 쓰는데 이제 아마도 비싸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난방비는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고 조정은 웬만하면 나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도 너무 찾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커튼을 치게 되면 광합성률이 떨어지는 건 맞고, 그러면은 광을 10% 더 받게 하면은 내가 체온은 그만큼, 체온을 올리는 건 공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공기 온도가 체온을 올리는 게 아니라 복사예요.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공기의 영향은 조금밖에 안 줘요. 그럼 우리가 햇빛을 더 많이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는 식물의 체온을 좀 더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환기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들어오는 햇빛을 바깥으로 햇빛 에너지를 바꿔서 제거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체온을 그 상태가 되면은 체온이 어떻게 돼요? 이슬점이 이렇게는 안 돼도 이것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것보다 곡선이. 공기는 처지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슬이 훨씬 덜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조조가을 해서 난방비를 들여서 이슬을 안 맺히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훨씬 커튼에 비하면 그러니까 처음 경비는 좀 더 들어가도 좀 장기 7년 10년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네.